도쿄대 개교 이래 한국인 최초 수석 졸업. 그때 마음가짐이 어떠셨는지 궁금했거든요. 워낙에 또 일본으로 제가 진학을 했다 보니까 주변에 물리 오타쿠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쉬는 시간마다 물리 얘기를 하고 밥 먹으면서 물리 얘기를 하고, 제가 물리를 좋아하지만 난 저 정도로 물리를 사랑하진 않는데 저기서도 내가 살아남으면 그때는 한번 연구자로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막 친구들은 양자역학의 연구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옆에서 막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정말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네, 안녕하세요. 1% 북클럽입니다. 오늘 정말 굉장한 스펙의 분을 모셨는데요. 양자역학을 연구하고 계신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교수님을 행사장에서 만나 뵀잖아요. 그때 교수님의 양자역학 미니 강연을 듣고 너무 반해가지고 바로 가서 교수님 번호 따고 그리고 이렇게 또 신간을 내시게 돼서 모시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교수님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는데 스펙을 제가 한번 읊어드려도 될까요? 와,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2002년 수능 전국 1등. 아, 네, 조건이 붙어요. 자연계. 이공계, 예, 자연계. 예, 예, 예. 자연계 전국 1등. 그리고 이후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합격을 했으나 국비 장학생으로 일본 최고 명문 도쿄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 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 대단합니다. 도쿄대 개교 이래 한국인 최초 수석 졸업. 그리고 도쿄대 물리학 석사 이후 하버드 물리학 박사. 그리고 포닥 기간을 거쳐서 지금은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제가 그래서 교수님의 경력을 보면서 교수님의 인생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경력을 쌓게 되셨을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수학과학을 좋아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거의 초등학생 때, 저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네, 그때부터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했어요.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왜 아이들도 이렇게 약간 수학 경시대회 같은 거를 했었는데 그때 좀 좋은 점수를 받았었어요, 한 번. 근데 점수를 받고 나서 선생님이 막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게 너무 어린 마음에 좋아서 아, 나는 수학이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수학이 좀 흥미를 이제 가지고 하게 됐고. 저랑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되게 비슷해요. 아, 그죠. 저도 초등학교 때 뭔가 한 번 그냥 우연히 점수를 잘 맞았나 봐요. 근데 그때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친구들이 와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게 좋은 건가 보다 하면서 네.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절에는 사실 좋아해서 조금 더 하면은 사실 결과가 따라오는 시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학에 먼저 흥미를 느꼈고, 그러다가 이제 한 3학년쯤부터 아마 과학 비슷한 이제 과목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수학 과학을 좋아하다가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IQ가 159라고 하시던데 혹시 부모님께서 네. 이런 비슷한 업계에서 일하셨나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이런 쪽에서 일하시지 않고요. IQ 그거 솔직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이 수학과학에 관심을 가질 만한 환경을 조성해 주셨거나 뭔가 책을 많이 읽었거나 그런 경험이 있나요? 아, 네. 책은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때 집에 만화로 된 백과사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심심하면 읽었어요. 그냥 계속 그냥 또 만화로 되고 그러니까 네. 계속 이제 재밌네 이러면서 쭉쭉 읽다가 만화로 된 거 읽다가 그냥 백과사전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가끔 이렇게 팔랑팔랑 보기도 하고, 그래서 책은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네. 조금씩 자양분이 됐겠네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 인터뷰를 보다가 또 놀란 게, 저는 양자역학이 되게 최근에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된 분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양자 컴퓨터, 양자역학을 접하신 게 중고등학생 때셨다고. 어떤 경로로 이렇게 접하게 되신 거예요? 그게
양자 컴퓨터 연구가 사실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 전에는 다 기초 연구였고 그냥 물리하는 사람만 아는 그런 연구였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과학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용 과학 잡지들 있잖아요. 네. 그런 잡지를 이렇게 읽다가 거기에 양자 컴퓨터 특집 기사가 있었어요. 과학 잡지에서. 네, 잡지에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참 재밌겠다라고 그때 이제 처음 양자 컴퓨터란 용어를 접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쯤인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2000년쯤인데 네. 2000년쯤. 2000년쯤. 네. 그럼 나는 이 분야로 한번 파볼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때는 이거 재밌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물리를 좋아하니까 대학 진학을 하면 물리학과를 가도 좋겠구나라는 정도였고요. 저희가 대학교에 물리공학과라고 이제 영어로 어플라이드 피직스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응용물리. 네, 응용물리 네. 우리나라에서는 막상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그때 학부 때는 한창 제가 그냥 나는 취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워낙에 또 일본으로 제가 진학을 했다 보니까 네. 주변에 물리 오타쿠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쉬는 시간마다 물리 얘기를 하고 밥 먹으면서 물리 얘기를 하고 요즘 뭐 어떤 연구를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정말 즐겁게 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제가 물리를 좋아하지만 난 저 정도로 물리를 사랑하진 않는데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물리를 전공하면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석사 정도까지 나와서 취직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러셨구나. 또 도쿄대에는 워낙 쟁쟁한 인재들이 많이 모일 테니까. 그렇죠. 근데 저 또 궁금한 게 고등학생 때 접한 양자 역학은 굉장히 어렵고 모호한 개념이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이해는 못했고요. 그냥 그런 잡지에 써져 있는 정도의 양자 역학은 어려운 수식 같은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이런 재밌는 현상이 있고 이런 걸 이용하면 이런 신기한 기술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정도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셨구나. 근데 제가 교수님 인터뷰를 보다가 수능 이공계 전국 1등을 하셨는데 해외로 이렇게 유학을 가신 이유가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 안 좋아할까봐 걱정을 하셨다고. 네. 예, 좀 거창하게 표현이 되긴 했는데 한국에서 대학을 생활하는 게 이제 가장 안정적인 루트긴 한데 만일 이공계로 진학을 하고 이공계로 끝까지 좀 공부를 하고 싶으면 대부분의 경우 해외를 한 번쯤은 경험을 하거든요. 무조건. 네, 그렇죠. 박사 때 네. 가건 아니면 박사 후 연구원으로 가건 맞아요. 한 번쯤은 해외를 경험하기 마련인데 한국에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왠지 굳이 외국 나가야 돼? 이러면서 그냥 한국에 계속 있지 뭐 하면서 편안하게 사는데 익숙해질까 봐 그런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난 대학 생활도 빡세게 하겠어 이런 의지가 담긴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열심히 하겠어라기보다는 좀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다 보니까 대학 가서는 이제 공부 좀 그만하고 싶다, 좀 쉬고 싶다. 네. 대학 가서는 좀 연애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술도 마시고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대학교 가서도 그 생활을 계속 이어가셨던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일본은 대학생들이 놀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놀긴 놀았는데 그래도 뭐랄까 좀 도전하는 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좀 교수님이 국비 장학생으로 일본을 선택하신 이유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유학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 고등학생 때 약간 유학은 나랑은 좀 먼 이야기? 뭐 하더라도 박사 때? 뭐 이런 식으로 좀 멀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이 일본 유학도 우연히 정말 그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고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유학을 가고 싶다. 근데 그 중에서 일본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네. 일본 유학이라는 옵션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일본 유학을 가게 된 거거든요. 그냥 그 당시에는 미국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물리학 쪽으로 일본이 저는 또
강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노벨상 수상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일본에. 그것도 제 결정에 영향을 줬는데요. 일본이 이제 물리학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내왔고, 그래서 그런 내가 물리를 공부한다면 이왕이면 그런 나라에서 공부를 하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더 자극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그 일본 노벨 수상자분들 보면 정말 한 가지 연구를 몇십 년간 매진해온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쿄대에서도 그런 말씀하신 약간 물리 오타쿠 분들 때문에 네. 많이 힘드셨던 건지. 네, 그렇죠. 확실히 일본은 훨씬 더 한 분야를 파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교수님들도 보면은 정말 하나의 연구를 쭉 몇십 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사실 노벨상을 받는 분야들이 그 당시에는 이게 노벨상을 받을 일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뭔가 확신 없이 뛰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기초 연구를 하다가 이제 여러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야가 후에 크게 확장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거슬러서 이 첫 연구에 노벨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연구를 하실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하는 분야일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일본은 분위기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분야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이게 의미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면 그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씨앗들이 많이 뿌려지지 않았나. 특히 이제 한 70년대, 80년대 이 당시에 그런 기초 연구의 씨앗이 정말 많이 뿌려졌겠죠. 그 중에 이제 몇 개가 개화해서 노벨상을 받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07년에 24살이셨을 때 했던 인터뷰에서도 벌써 한 20년 전인데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의대로 많이 지나간다. 근데 기초 과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예전에도 하셨던 게 저는 뭔가 성견지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초과학이 중요한데 그때는 제가 좀 어렸고 그래서 중요한데 왜 아무도 안 하지? 라고 이제 한 면만 봤다면 요즘은 좀 드는 생각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의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근데 주어진 선택지들 안에서 학생들이 보통은 이제 본인의 인생이니까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의대를 선택하는 게 이게 본인의 인생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은 좀 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가 학생들에게 주어진 정보가 너무 없고 일단 예를 들어 학생들이 의대를 진학을 하면 본인의 미래가 좀 명확하게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의대 졸업해서 뭐 이렇게 여러 연수를 거쳐서 뭐 의사가 되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심지어 정년 없이 쭉 일할 수 있다라는 청사진이 확실히 그려지는데 그쵸. 양자역학으로 따지면 결정론적 예, 세계관. 예, 맞아요. 이게 미래가 좀 이렇게 분명하게 그려지는데 물리학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 패스가 뭘까? 그리고 내가 물리학을 선택했을 때 뭐 박사까지 가는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고 했는데 박사를 졸업하고 나서 나에게 어떤 미래가 올지 너무 그쵸. 모르죠. 네, 사실 불확실성이 크고 너무 크니까 확률론적인 예. 거잖아요. 뭐 잘하면은 정말 뭐 노벨상도 받을 수 있고 대단한 그렇죠. 학자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잘 못 되면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 수도 있는 예.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사실은 물리학과 나와서 박사 받고 꽤 다들 괜찮다고 여겨지는 직종에 취직을 많이 하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물리학 박사 받고 예를 들어 금융회사도 많이 취직을 하고 정말 다양한 루트가 있거든요. 좀 구글이나 네, 뭐 구글도 오픈 AI 갈 수도 네, 있고 그런 데도 갈 수 있고 정말 퀀트부터 시작해서 AI라던가 뭐 벤처 이런 정말 다양한 직종에 물리학 박사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생해서 내 인생을 갈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보장된 미래를 선택하는 거를 학생들을 탓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어른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은 더 많이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보상이란 개념이 꽤 중요하게 네.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투자한 만큼 내가 회수를 할 수 있느냐.
내가 뭐 돈이든 시간이든 들여서 어떤 거에 매진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어떤 뭐 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 보상으로 돌아오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확신을 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좀 정해진 길을 가게 되는. 네, 학생들로서는 본인의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들 의대만 간다라고 비판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를 들어 이공계로 진로를 선택했을 때 어떤 미래가 있다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사회에서 이공계를 선택했을 때의 보상이라고 할까요? 자본주의니까 당연히 연봉도 무시할 수 없고 사회에서 받는 리스펙트라던가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이거를 쉽게 풀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합니다. 보상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은 게 그 미미미누님 채널에 나왔을 때도 댓글에 이런 교수님은 진짜 연봉 더 드려야 된다. 더 대우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케이스들도 우리가 듣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닌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런 이공계 기피 현상 같은 걸 비판할 때 중국 예를 많이 들잖아요. 중국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 막 AI 뭐 이런 맞아요. 첨단 산업이라던가 이공계로 진학을 해서 저렇게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우린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중국은 의사들의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고 또 AI를 전공한 그런 인재들이 대우를 정말 잘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개개인한테 이런 거를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사회적인 구조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좀 나이를 먹고 보니까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인센티브 체계를 다시 한번 좀 네. 설계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도쿄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시게 된 그 비결로 네. 그날 공부한 건 그날 복습을 끝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랬죠. 그때 마음가짐이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보통 독한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어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일본어로 공부한다는 게. 저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선행학습 소위는 많이 못했었거든요.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래서 이미 막 친구들은 양자역학의 막 이론 뭐 연구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옆에서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요? 그럼 하나도 못 알아듣는 상황이었어요. 뭐라는 거지? 막 이러면서 쟤네는 저런 걸 어디서 도대체 듣는 걸까? 막 이런 게 궁금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수업은 이제 매일매일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들은 건 그때그때 소화하자라는 게 일단은 제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아주 힘들진 않은 게, 그거를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예를 벼락치기? 들어 벼락치기. 네. 막 학기 말에 시험 공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양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날 배운 내용은 사실 노트로 치면 한 2-3장 될까 말까 한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날 웬만하면 다 소화하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하면 하루에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벼락치기는 내 스타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당일 배운 건 어느 정도 당일 끝내는 식으로 매일매일 했던 게 그래도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매일매일의 꾸준함과 성실함이 몇 년간 모여서 그렇죠. 한국인 최초 수석 졸업이라는 그런 또 영예를 얻게 되신 거네요. 네. 사실은 저는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대학 때는 성적을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하지 않는 한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저희 과에 50명 정도가 있었는데 50명 사이에서 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계속 지냈어요. 이게 이렇게 애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내 시험 점수가 중간 이상은 되겠구나라는 정도의 느낌은 있었는데 정확하게 내가 몇 등이네 이런 걸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졸업할 때 알았어요. 졸업할 때 내가 상을 받는다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처음 알았거든요. 그럼 남이랑 비교하신 게 아니네요. 네. 그냥 상을 줘서 그 상을 내가 왜 받았지 하고 알아보니까 과에서 1등을 하고 공대에서 1등을 하면 총장상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총장상 받은 대학별, 공과대학, 자연대학 뭐 이렇게 대학별 총장상들이 모여서 총장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든요. 각자 이제 했던 일들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이 다 끝나면 총장님이 한 명을 골라요.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이 총장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총장 대상을 받은 건 솔직히 제가 어쩌다가 총장님 마음에 들어서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발표였어요? 어떤 내용으로? 저희 학부는 졸업할 때 학부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1년 동안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써야 돼서 그때 이제 연구한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제 그 당시 지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학생들은 이제 본인이 뭐 학부 때 이제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느낌이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뭐 어떤 공부를 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그냥 학술 발표 같았대요. 그냥 본인이 했던 연구를 그냥 마치 학회에서 발표하듯이 막 발표를 하더라. 그래서 양자역학 관련된 네, 거였나요? 관련된 연구였어요. 그때도. 근데 그거를 총장님께서 되게 인상 깊게 보셨나 봐요. 제가 학부생인데 벌써 저런 발표를 하는구나라고 이제 예쁘게 봐주셨는지 그렇게 해서 총장 대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내가 그래도 못하진 않았구나.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뭐 학부 때 성적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건 당연히 아닌데 그래도 일단 학부 그 과목들의 시험에서는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좀 자신감을 얻었어요. 제가 학부 내내 친구들과 이제 물리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취직이나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너무 다른 친구들 더 앞서 나가는 네, 것 같아서 훨씬 저보다 이렇게 물리에 대해서 이게 깊게 이해를 하거나 깊은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들을 워낙 많이 봐서 나는 취직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그렇게 상을 받으면서 조금 더 도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났냐면 그냥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갔는데 그게 쌓여서 몇 년 뒤에 뒤돌아보니까 이만큼 왔어? 네, 딱 그게 맞는 비유신 것 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냥 막 달린다는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고 그냥 매일매일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조금씩 갔었는데 돌아보니까 꽤 많이 왔네? 라는. 네. 일본어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 전에 혹시 일본에 살다 온 적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없었고요. 일본으로 가겠다라고 결심했을 때는 사실 일본어를 몰랐어요. 근데 그 국비 유학 프로그램이 1년 동안 예비 교육을 시켜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본어도 가르쳐주고 또 아무래도 유학을 가서 이제 남의 나라 언어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미리 대학교 1학년 때 배울 법한 이제 수학이라던가 물리, 화학 같은 걸 가르쳐 줬었어요. 미리 예비 교육 기간에. 그래서 그 1년 동안 이제 일본어를 열심히 한 거죠. 그러면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일본 학생들과 겨뤄서 수석을 하신 거네요. 네. 사실 이공계는 언어보다는 결국은 이제 수학으로 다 푸는 게 많아서 결국엔 수식이니까. 결국엔 수식이고 많은 용어들이 또 영어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외국인도 일본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기가 쉬운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 수식이라는 건 결국 만국 공통 언어 같은 느낌이니까. 네, 맞아요. 예. 과에 50명 정도 계셨던 거예요. 그 50명 중에 여학생은 몇 명 정도 됐어요? 네. 50명 중에서 저보다 1년 위 선배도 있었는데 그때도 한국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1년 위에. 그분이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자기 학년에 여자 하나도 없다. 0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0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 때는 저 말고 한 명 더 있었어요. 2명. 50명 중에 2명. 네, 2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저는 학부 때 거의 50대 2의 비율을 겪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비율도 저는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제가 미국을 건너간 후에는 제가 들어갔던 연구실이 딱 제가
저학년 때 여자가 4명이나 있었어요. 전체가 한 12명인데 30% 정도가 여학생인 연구실에 조인을 했거든요. 오히려 여자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막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지금 교수님이 연구하고 계신 양자역학 분야에는 다른 과학 분야에 비해서 여성 과학자분들이 더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과학 전체로 봤을 땐 확실히 적고요. 왜냐하면 바이오나 화학은 확실히 여성분들 비율이 높아요. 근데 물리는 일단 과학에서 가장 여성 비율이 낮은 학문이기도 하고 물리 안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양자가 그래도 평균은 가는 것 같아요. 여성 비율이. 근데 보통 저희가 20% 정도라고 언제나 얘기를 하거든요. 어렸을 때 혹시 막 마리퀴리 이런 위인전 보고 나도 여성 과학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했죠. 특히 그런 위인전에는 여러 고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성과를 이루는 그런 얘기가 잘 써 있다 보니까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동경했었죠.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하버드 물리학 박사를 하셨는데 공부를 더 하고 싶으셨어요? 막 이렇게 지치거나 이제 공부 그만해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공부는 사실은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돈 버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남의 돈을 받아온다는 게 저렇게 쉬울 리가 없다 이러면서 공부를 그냥 할 수 있으면 해볼까. 그리고 재밌으니까 공부 자체가 물론 제가 막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공부가 재밌으니 좀 더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일본 같은 경우는 한 5년 있으면 그러니까 학부 졸업하고 석사 2년 박사 3년 하면 박사 학위를 받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근데 이제 그게 무서운 거예요.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혼자서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약간 증서 같은 거거든요. 한 사람의 이제 독립된 연구자다. 제가 학부를 졸업한 시점에서 저를 돌아봤을 때 5년 후에 제가 그렇게 독립된 연구자로서 성장해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5년밖에 시간이 없다고 라는 너무 게. 겸손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물리 공부할 게 많고 내가 공부한 건 아직 요만큼인 것 같은데 5년 안에 내가 과연 혼자서 연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만일 내가 정말로 연구자로서 끝까지 해보고 싶다면 한 번 더 도전을 하자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사실 일본에서 이제 학위를 하는 사람들은 일본에서 석사 박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5년이면 너무 짧으니까 한 번 더 미국을 5년이 짧다. 5년은 5년 안에 무서우니까. 공부 못해. 네, 5년 안에 나는 이걸 다 공부를 못할 것 같다. 네.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자 해서 미국을 이제 도전을 해보게 됐어요. 더 큰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저기서도 내가 살아남으면 그때는 한번 연구자로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길목마다 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언제나 의구심이 있어서 이 학부 때도 안 될 것 같다. 취직하자 했다가 상 받고 조금 더 해볼까? 했는데 좀 더 해보려고 하니까 5년 뒤에 박사 되는 거 좀 무서워. 그럼 미국을 한번 지원을 해서 합격하면 해보자. 라고 이제 계속 이제 약간 저 스스로를 시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확신이 없었어요. 하버드 물리학과 박사 과정에서는 또 일본과는 다른 공부 환경일 것 같거든요. 미국은 또 일본과는 다를 테니까. 네. 어떠셨어요? 여기서도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게 처음에 점심 먹는 거였거든요. 사람들하고 밥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딜 가든. 이번엔 이제 또 언어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또 문화가 바뀌고 처음에 이제 그 연구실 사람들하고 점심을 먹는 게 그것도 좀 힘들었어요. 이게 미국은 정치 얘기도 많이 하니까 정치인도 모르겠고 연예인도 잘 모르고 미국 문화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처음에 적응하는 게 어려웠고 사실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환경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사실 또 한국도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근데 미국이 다른 점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물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도 많이 하는데 편견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미국 사람 하면 말 잘한다. 맞아요. 말빨이 세다. 외향적이고. 그게 확실히 있어서 보면은 안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학생들 중에서 별로 실험은 잘 못하는데 포장을 잘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실험을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저 실험 제가 한 부분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프레젠테이션 할 땐 제가 다 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미국에. 그 부분을 극복하는 게 그때는 그게 하나의 큰 과제였어요. 아, 그게 일본인들과 미국인들의 되게 큰 문화적인 차이일 수 있겠네요. 네, 일본 애들은 또 이렇게 발표는 상당히 소극적이거든요. 네. 근데 다 소극적이니까 그게 괜찮았는데 미국을 가니까 정말 막 언변이 화려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잖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네. 드러내고 보여주는 네. 게 중요한 중요하죠. 문화가 또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세미나가 있으면 언제나 세미나 전에 약간 티타임이 있어서 사람들이 아. 이제 뭐 쿠키라던가 그런 다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한 30분이라도 갖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몇몇 학생들은 막 그때 이제 학생도 있고 교수도 있고 다 같이 어울리니까 그때 막 네. 유명한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자기 어필을 잘하는 거죠. 네트워킹 하는 네, 거네요. 네트워킹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많고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갔으면은 달랐을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 가면은 이게 또 일본은 격차가 너무 커서 네. 정말 소위 샤이한 네, 음. 미국 애들이 봤을 때 딱 그 이미지였을 거예요. 샤이한 에이전 걸의 이미지로 말 많이 못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어울리기 위해서 거기에 그룹이 동그랗게 있으면 거기에서 서서 듣기는 했어요. 근데 말은 많이 못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사실 미국 생활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그때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건 아직까지도 좀 후회가 돼요. 그때 유명했던 교수님들이 아니더라도 그때 그냥 친구들끼리라도 얘기를 많이 하고 소위 네트워킹을 많이 해놨으면 좋았겠구나 싶었던 게 그때 있었던 그냥 친구들 그때는 다들 그냥 비슷비슷한 학생이니까 그랬던 학생들이 막 지금 누군 하버드 교수돼 있고 뭐 프린스턴 교수돼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요즘 들어서 이제 좀 많이 느끼는데 근데 그런 게 제일 힘들었어요. 어떤 직종이나 소셜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잘 아는 사람들은 간파를 하기는 해요. 사실 쟤는 말밖에 안 한다라는 거를 아시긴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전반적으로 그 사람을 알기 위한 이제 노력과 경험이 축적됐을 땐 다 알긴 알아요. 근데 이제 첫인상이라는 걸 또 무시를 못 하니까 그런 면에서 확실히 그런 소셜 스킬이 좋은 사람들이 유리한 스타팅 포인트를 차지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그런 능력이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도 그게 되게 서툰 부분이었거든요.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일본에서의 오타쿠랑 다른 미국 오타쿠들도 있거든요. 이게 또 오타쿠도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오타쿠도 이게 약간 궁금하네요. 다르더라고요. 약간 그 결이 다른 게 일본 오타쿠들은 주로 이론 오타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파고 그러니까 논문을 많이 읽고 뭐 이런 식의 오타쿠라면 이제 제가 적어도 경험한 오타쿠들은 미국 오타쿠들은 약간 딱 이미지가 그거였어요. 제 사실 후배가 그런 애 중 하나였는데 그 실험을 정말 잘해요. 이게 이렇게 만드는 재주가 상당히 뛰어난 이제 후배였는데 그래서 너는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랬더니 캘리포니아 친구였는데 집에 차고에 실험실이 있었어. 약간 이런 미국 드라마 보면 가라지에 맞아요. 모든 게 가라지에서 있잖아요. 뭐 창업도 하고. 네. 약간 딱 그런 친구였던 거예요. 우리 집 가라지에 뭐 이것저것 막 장비랑 뭐 이런 게 있어서 집에서 뭐 만들어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막 이러면서 그런 이제 정말 테크니컬한 오타쿠들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막 실리콘밸리 가는 네, 그런 친구들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소위 한국에서 모범생이라고 부르는 주어진 공부를 잘 하고 수업 잘 듣고 주어진 내용 잘 이해해서 시험 잘 보는 약간 그런 학생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납땜 같은 것도 제대로 한 건 미국 가서 납땜 제대로 했거든요. 납땜도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물리학 실험에서 납땜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기기들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가서 처음으로 납땜 제대로 해보고
그리고 처음으로 금속 절삭 같은 것도 해보고 용접도 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물리라고 했을 때 이런 걸 할 거라고 사실 상상을 잘 못했었는데 물리한다고 했는데 막 금속 가공하고 있다고 잘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러게요. 저도 상상이 네. 안 되는데요. 결국은 물리를 할 때 극한의 상황에 대한 실험을 많이 하고 처음 하는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험 장비들을. 그래서 납땜도 많이 하고 철 깎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아 이런 걸 사실은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이게 장비를 사서 실험을 하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구나. 가끔 이제 유학생활 하다가 부모님이 전화하셔서 뭐 하냐? 라고 하면은 나 지금 철 깎어 이러면 부모님이 우리 딸이 어디로 간 건지. 물리하러 간 거 아니었냐? 너 공고 갔냐? 이러면서 그래서 철 깎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새로운 경험을 또 네. 하셨겠네요. 미국에서 이렇게 더 많은 대화를 못한 게 아쉽다고 하셨지만 저는 좋은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 게 제가 교수님을 모시고 싶었던 이유도 아니 이렇게 어려운 양자역학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간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 그 지점이었거든요. 네. 쉽게 설명을 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또 미국의 영향을 받으신 게 아닌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말은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듣고 봤거든요. 그래서 아 저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게 사실 저도 아직도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수식 써서 설명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이거를 쉽게 풀으려니까 이러면서 제가 잘 알아야지 쉽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런 대중 강연 같은 걸 하면서 제가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쉽게 설명을 하면서 아 이거는 이런 비유로 하면은 더 적절할까 하면서 비유랑 더 비교해보다가 아 사실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깨닫는 것도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사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네. 남편분도 물리학도라고 네. 써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아 사실은 남편도 하버드에서 만났습니다. 네, 같은 과 선배였어요. 하버드 CC. 드라마에서 보다 하버드 CC. 네. 지금은 또 아이 둘의 엄마로 워킹맘으로 하고 계신데 이 시간 관리가 장난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 완전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실 애 생기기 전에 제가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많은 시간을 난 도대체 뭘 한 거지?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생, 대학원, 박사 과정에는 그냥 내 공부에만 매진을 하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써야 되는 거니까 네. 혹시 그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결혼을 안 했고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면 지금 난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네. 상상을 해보셨는지. 사실 많이는 안 해봤는데 해보면 전 오히려 삶이 좀 너무 지루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많이 애들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노래 가사인가요? 결국 인생이 행복과 불행, 그러니까 행복한 시간 그리고 조금 덜 행복한 불행한 시간이라고 그냥 하면 불행한 시간이 결국 대략 50대 50. 그러니까 소위 평타라고 하죠. 50대 50인데 만일 애가 없고 그냥 제가 혼자였다면 아니면 뭐 그냥 애만 없었어도 많이 다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주 행복하지도 않고 아주 힘들지도 않은 그 평균 50 근저리에서 이렇게 평탄한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 삶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기가 있음으로써 행복한 순간 100을 찍는 순간이 있고 힘들 때는 막 30 찍을 때도 있고 좀 더 이렇게 진폭이 커진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더 좋다고 느끼거든요. 적어도 저한테는 이게 제가 아기가 없었으면 내가 언제 행복 100이라는 순간을 찍어봤겠는가. 혼자 만일 있었고 애들이 없었으면 절대 제가 행복 100을 찍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약간 노벨상을 받아도 못 찍는 것 같아라는 그 행복감이. 예. 그래서 만약 아기가 없었으면 좀 더 편했겠죠. 확실히 더 편했을 거예요. 몸이 편하고 시간이 많고 그래서 아마 좀 더 문화생활을 즐기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제 행복을 100으로 만들어줬을까라고 하면은 뭐 애가 아예 없었으면 모르니까 그걸 100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아이들이 있음으로써 얻는 행복이 너무너무
커요. 물론 몸은 힘든데 몸은 힘든데 그걸 부정하진 않는데 애들이 주는 사랑이 그건 있어요. 저도 항상 커리어랑 그런 결혼 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시기였는데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겠네요. 네, 적어도 저에게는 해요. 그리고 훨씬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는 해요. 만일 내가 이 밀도로 학생 때 했으면 내가 뭘 해도 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시간을 밀도 있게 써요. 그건 정말 그렇겠네요. 네. 그 예전에는 막 6시간 걸렸던 일을 3시간 만에 네. 한다든지. 네, 그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확실히 소위 닥치면 한다고. 네,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그렇게 시간이 많으면 그렇게 밀도 있게 못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걸 견디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똑같은 일을 그렇게 밀도 있게 계속 한다는 게. 저는 또 책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양자역학이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도 이렇게 뭐 오. 아이들 동선, 등원 하원, 경로 최적화 또는 뭐 이 시간을 극대화해서 쓰는 방법 이런 거를 실상의 양자역학을 좀 접목을 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아직은 소위 그런 최적화 문제를 양자 역학적으로 풀려면 요즘 이제 양자 컴퓨터로 좀 이제 도전해 볼 만한 이제 스케일이 되긴 했는데 제가 매일매일 양자 역학을 도입한다면 아마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이건 다 확률의 문제고 내가 뭘 완벽하게 계획한다고 해서 그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니 포기하고 마음을 편히 가지자라는 쪽으로 양자 역학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언제나. 이렇게 교수님이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또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네. 주셨지만 근데 이런 경력을 가진 교수님이 쓰신 이 책 네. 첫 문장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 읽